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고향 프로의 김승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양미술사 1부를 함께 했었죠. 1부에서는 원시부터 중세 르네상스 시대까지의 미술사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 근대와 현대 미술에 대해 알아보는 서양미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 앞에 1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고 오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1부 내용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1부를 봐야 지금 2부도 이해가 더 잘 되실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이 바나나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벽에 붙인 바나나 하나가 무려 1억 4천만 원의 예술작품으로 팔린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이 황당무계한 예술의 세계를 이해하고자 우리는 수만 년의 미술사 여행을 떠나보기로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근대와 현대 미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습도 할 겸 지난 시간 내용을 짧게만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인류가 그린 최초의 그림은 바로 동굴벽에 그린 들소 그림으로 추정됩니다. 원시 인간들은 동굴벽에 들소를 그리면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사냥 연습도 했죠. 네,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기만 하던 미술이 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시작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던 미술이 고대로 와서 이제 글자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인류 초기 문명 사회에서 쓰던 글자들은 대부분 그림으로 만들어진 상형 문자라는 것이 바로 그 근거지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미술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왜? 똑똑한 인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껌 좀 씹고 침 좀 뱉던 인간들이 다시 신의 지배를 받는 중세 시대가 도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림은 글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를 쉽게 전달할 수 있었던 수단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성경 내용을 담은 그림이 많이 그려졌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대 부활을 꿈꾸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에 유명한 천재들 덕분에 미술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발전을 했고요. 그 결과 현실과 똑같을 정도로 생생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죠. 바로 근대입니다. 자, 지금부터 근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년의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천년간 한 집에 살았던 철부지 인간들이 다시 한번 나 혼자 산다를 시작하게 된 게 바로 근대입니다. 예수님은 쉬는 날에나 찾아뵙고 이제 다시 인간 스스로 생각하고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자취를 처음 할 땐 다 어설프지만 살다 보면 다 생활의 달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잠시 멈춰 있었던 여러 학문과 분야들이 다시 한번 발전하기 시작하죠. 미술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요? 네, 역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대 미술가들의 고민은 단순히 자취생들의 오늘 점심 뭐 먹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뭐 먹고 살지 하는 초대형 고민이었죠. 왜냐하면 이미 르네상스 형님들이 너무 대단해서 후배들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가수의 품을 꿈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갔는데 마침 내 앞이 가왕 조용필의 축하 무대였습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좀 무대에 올라가기가 쩔리겠죠.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눈에 보이는 실제 그대로를 그려냈단 말입니다. 그림의 정점을 찍었다고요. 사실 이 경지를 따라가는 것도 무척 힘든 일인데 이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과 기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네. 자, 당시 근대 화가들은 이 문제만으로도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골치 아픈 시기에 또 한 번 미술가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진기가 발명이 된 겁니다. 사진기가요. 네, 이건 뭐 화가들에게 위협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망 선고에 가깝죠. 이때까지 그림은 어떤 인물, 풍경, 역사적 사건을 시각적으로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사진기가 발명되었단 말이죠. 그럼 굳이 힘들게 그림 그릴 필요가 있나요? 하나, 둘, 셋,
김치 하면 다 끝날 일을 콧대 높은 화가에게 비싸게 맡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술은 끝났다, 미술은 죽었다 하는 말까지 나왔던 겁니다. 화가들은 이제 붓을 내려놓고 저기 저 새로 생긴 공장에서 망치질이나 해야 하나 막막했겠죠. 네, 그림 그리면 밥도 못 먹고 산다는 말이 나온 것도 다 이때부터지 않을까 저는 억측을 해봅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면 역사적인 혁명들은 모두 위기 상황이 갈 때까지 간 다음에야 드디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대 미술을 장식하는 새로운 미술도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근대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때 우리 화가들에게는 새로운 미술이 절실했습니다. 네. 왜냐면 르네상스 형님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어요. 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그리냐 말입니다. 그죠? 네,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근데 그 가운데 네, 사진기가 발명이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 손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사진기지만 이때는 사진기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겠습니까? 그죠? 자, 이 두 상황을 함께해서 미술이 정말 지금껏 없었던 역대급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새로운 혁명적인 미술 뭘까요? 그것이 바로 네, 인상주의입니다. 네, 인상주의. 네. 자, 그림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절실할 때, 네, 사진기의 발명으로 그림이 큰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이때 등장한 혁명적인 미술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미술을 얘기하면서 무슨 주의나 무슨 양식하는 개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죠. 쉽게 설명하려고 어려운 개념들은 최대한 뺐기 때문인데요. 이 그리스 얘기할 때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미술 양식이라기보다는 철학에 가깝죠. 철학. 네. 근데 이 인상주의만큼은 꼭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상주의, 인상파,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는 몰라도 말 자체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화가들이 막 너무 열받아가지고 인상을 팍 쓰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네, 일단 이 인상이라는 말부터 알아봅시다. 네, 인상주의 할 때 이 인상은 네,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네, A가 이렇게 물어보죠. 야, 영화 어땠냐? 그랬더니 B가 나 굉장히 인상 깊었다. 배우들 연기하고 연출이 너무 좋더라. 너는? 이제 A가 답하죠. 나는 뭐 썩 별로 인상적인 장면이 없더라. 뭐 그저 그랬다. 뭐 이런 대화를 종종 하죠. 네, 이때 말하는 인상이 바로 인상주의의 인상입니다. 인상 깊다, 인상적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자주 쓰죠. 어떤 걸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네, 일단 이 인상이란 말 뜻,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인상주의는 어떤 미술일까요? 네, 아까 A, B 두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보고 나왔죠. 근데 한 사람은 좋았고 또 한 사람은 별로였대요. 왜 이런 경우 많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왜 우리는 똑같은 걸 보고도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 저마다 다 다를까요? 네. 그야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 환경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당연한 생각이 당시 위기에 빠진 미술을 구해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됩니다. 사람마다 뭔가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 받는 인상이 각자 다르다. 그렇다면 사람이 그리는 그림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화가는 그리는 세상을 실물 그대로 똑같이 그려서는 안 된다. 네, 그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느낌적인 느낌, 그 삐를 그림에 담아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사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로지 그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다 이거죠. 네.
자, 그리는 사람의 느낌, 감정, 정서, 개성, 가치관을 담아서 그려라. 이것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너무 흔한 그림에 대한 인식이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알듯이 르네상스 시절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미덕이자 예술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오랜 틀이 근대에 와서 깨진 겁니다. 네. 그림에는 화가의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야 한다는 인상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말이죠. 네. 자, 이제 무엇을 보고 그리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겁니다. 네. 자,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그림들을 한번 볼까요? 네. 이런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떤 대상을 그렸는지 대강 알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 하지라도 실물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진 건 아닙니다. 네, 실제와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저 대상을 보고 화가가 느낀 감정과 생각이 그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화가 입장에서 나는 저 대상을 보고 마치 이런 느낌을 받아.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싶어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다가오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어딘가 모르게 좀 우울하고 슬픈 느낌이 들죠? 네. 자, 반면에 또 어떤 그림은 밝고 활기찬 느낌을 줍니다. 자, 이렇게 인상주의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림에는 작가의 정신세계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본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 화가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길래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기 시작한 거죠. 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 화가라는 이미지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는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늘 궁핍하고 가난했다. 심지어 알코올 중독에 정신병까지 앓고 있어서 네, 그는 결국 일찍 세상을 떴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야 그의 작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의 작품이 세계적인 명작으로 등극했다. 왜? 뭐 이런 스토리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네. 사실 근데 대부분의 화가가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네. 보통은 다 배 부르고 등 따시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인상주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은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화가가 살아온 생애까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다 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 스토리의 아주 대표적인 화가가 바로 미술은 몰라도 누구나 다 아는 그 이름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네. 자, 그의 유명한 그림들을 한 번쯤 다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림도 마치 자신이 살아온 삶처럼 쏙 빼닮은 느낌을 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누가 그렸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린 사람의 정신세계가 중요해졌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자, 모든 그림에는 이 화가의 삶과 철학이 녹아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미술을 잘 몰라도요, 살면서 한 번쯤 봐온 유명한 작품들 중에 이 인상주의 그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우리가 아는 유명 화가들도 이 시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네. 미술사에서 이 인상주의가 차지하는 위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이 엄청난 인상주의도 처음 나왔을 땐 조롱과 무시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네. 인상주의라는 말도 처음에는 깔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었죠. 네. 인상주의가 나오기 전에는 그림이란 오로지 현실 그대로, 실물 그대로 그리는 거라고 했죠. 네. 근데 갑자기 이런 그림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못 그린 그림이라고 욕했던 겁니다. 네. 욕하던 사람들은 이 그림들을 보고 아니 무슨 그림에 자기 인상을 담아 그림이 장난이야? 그림을 똑같이 그려야지
하면서 이들을 인상주의자라고 놀렸던 거죠. 네, 그 말이 퍼지면서 이런 그림들은 인상주의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결국엔 이 비주류였던 인상주의자들이 당대 미술을 씹어 먹은 겁니다. 네, 자, 근데 참 재밌게도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엔 놀리는 말이었다가 나중엔 최고의 찬사로 바뀐 말. 여러분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없으십니까? 바로 고인물이라는 말이죠. 네, 처음에 고인물은 썩은 물이라는 뜻으로 안 좋게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분야에 오랫동안 남아서 뛰어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을 뜻하는 말로 바뀌었죠. 네, 이제 쉽게 얻기 힘든 최고의 찬사가 된 겁니다. 인상주의도 그런 변화를 겪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상주의는 서양 미술사에서 너무나도 큰 사건입니다. 네, 겨우 이 정도로 짧게 다룰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좀 더 극진히 모셔야 되는 레전드들이죠. 네, 인상주의를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인상주의 시계도 세 단계로 구분되고요. 또 인상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미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맥만 잡는 거기 때문에 인상주의에 대한 시식용 정보만 제공해 드리고요. 네, 더 깊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리할까요? 네, 끝으로 정리하면 자, 이 인상주의는 그리는 사람의 인상, 생각, 관점, 정서, 감정, 자신만의 특별한 느낌, 이런 것들 담아서 그려라. 이것이 바로 인상주의가 되겠습니다. 네, 되시나요? 자, 이제 눈에 보이는 똑같은 그림, 그런 건 좋은 그림이 아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 훌륭한 그림이란 그리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화가 자신만의 개성과 관점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술사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현대만이 남았습니다. 네, 이때도 과연 인상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술이 등장할까요? 직접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각 시대마다 미술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면서 왔죠?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흘렀다고 시대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떠오를 땐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생각과 사건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이 현대 미술도 앞선 시대 미술을 깨면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생각이 현대 미술의 시대를 열었을까요? 지금부터 현대 미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상주의의 등장으로 미술에 새 바람이 불어왔죠. 그런데 지금껏 그랬듯이 예술가들은 도통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주구장창 뻔하게 이어지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 또 어떤 누군가는 이 인상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치열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아마 당시 화가들의 심정은 이랬을 겁니다. 이제 진짜 뭘 그려야 되나? 뼈 빠지게 연습해가지고 똑같이 그리면 뭐하나? 사진 한 장이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에 감정을 담아 그리라는데 이것도 평생 가겠어? 결국 새로운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제 뭘 그리란 말인가? 이제 더 이상 그릴 게 없는 걸. 이렇게 그들의 푸념은 늘어만 갔을 겁니다. 그릴 게 없는 걸. 이들은 새로운 시대를 열 새로운 미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뭘 어떻게 그려야 될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죠. 네,
자, 여러분, 상황이 되게 암울해서 딱히 내 힘으로 어찌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죠. 네, 그럴 땐 그냥 마음가짐이나 생각을 전환시키면 이상하게 상황이 긍정적으로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지하철 내려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 있어요. 아니, 저번에 늦더라도 확실히 고치겠다고 편말까지 붙여놓고 또 고장나서 진짜 열받죠. 어쩔 수 없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때 저 높은 계단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하면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되고요. 반대로 그래 뭐 힘들긴 하지만 오늘 저녁도 많이 먹었으니까 운동한다 생각하자 하면 그래도 뭔가 좀 덜 억울합니다. 고생이 아닌 운동을 한 셈이 되죠. 자,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릴 게 없는 걸 하면 땅이 꺼져라 한숨 짓던 화가들에게 발상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잠시 이걸 잠깐만 지우고 한번 써볼게요. 잠깐만. 네. 자, 그릴 게 없는 걸 여기까지 좀 지울게요. 그릴 게 없는 걸 한 번 더 이런 푸념을 막 했을 거예요. 그릴 게 없다, 그릴 게 없는 걸. 뭘 그리나. 근데 이 문장에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쉼표를 찍게 되면 뭐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 절망적 표현이 되죠. 화가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자, 근데 만약에 조금 말장난 같을 수도 있지만 문장을 이렇게 끊어내면 어떻습니까? 네. 그릴게 없는 걸 그릴게 없는 걸 그릴게. 예. 없는 걸 그릴게. 자, 없는 걸 그린다고요?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지금까지 미술은 늘 무언가를 그려왔습니다. 여기서 이 무언가는 쉽게 말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죠. 뭐 사람, 풍경, 막 물건들. 네,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실물 그대로 그려내기도 하고 화가의 생각과 정서를 담아 그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그리든 이것들은 모두 현실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손에 잡히고 그리고 눈에 보여야 대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당연한 생각이 어쩌면 지금껏 미술을 가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린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 절대 그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예, 그것은 미술이 갖고 있던 당연한 진리이자 동시에 한계이기도 했던 겁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것만 그릴 수 있다는 미술의 한계, 미술은 이제 이 한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드디어 수만 년 미술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절대 불면의 진리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려야 한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것들을 직접 그려서 표현해야 한다. 여러분, 근데 말이 쉽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그리란 말입니까? 그죠? 네. 현대 미술은 바로 이런 생각과 의문에서 시작됐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그려서 이제 눈앞에 존재하게 만들어버리는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미술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을 구분짓는 또 하나의 혁명적 미술, 바로 추상 미술입니다. 네, 지금까지 내용을 잠깐만 정리할까요? 네. 자,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이전까지는 이 대상을 그리는 거였습니다. 대상을 그리는 것. 이것은 곧 그림의 아주 중요한 제1원칙이죠. 뭐 보고 그릴 게 있어야 뭐 그림을 그리죠. 근데 동시에 이것은 미술의 한계,
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것, 눈앞에 없는 것은 그리지 못한다는 한계를 동시에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다? 추상미술이다 라는 거죠. 네. 네. 추상미술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자, 추상미술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추상미술이라는 뭘까요? 우선 추상이라는 말부터 이해해 볼까요? 네, 우리가 왜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는 사람을 보고 넌 말이 너무 추상적이야, 뭐 뜬구름 잡듯이 얘기해 라는 말을 하죠. 네, 말이 뚜렷하지 않고 대번에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때 추상이 바로 추상미술의 바로 그 추상입니다. 자, 그럼 추상미술은 도대체 무엇을 그린다는 걸까요? 네, 뜬구름 잡듯이 애매모호하게 그리는 그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네, 이건 몇 마디 말보다 그냥 추상미술을 직접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들이 바로 추상미술입니다. 어떤 무늬를 그리기도 하고 단순히 색만 칠해놓기도 하고 심지어 붓을 막 제 멋대로 휘갈겨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붓을 막 캔버스에 대지도 않고 물감을 막 튀기기까지 했네요. 그죠? 네, 이런 그림들이 모두 수십억에 달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면 처음에 만난 벽에 붙인 바나나는 오히려 양반이라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이 정도는 뭐 나도 그릴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마저 들죠? 예. 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미술이라고 하기엔 좀 다소 실망스러웠나요? 그래도 우리 이 추상미술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를 해봅시다. 한낱 애기들 낙서처럼 보이는 이 추상미술이 어떻게 미술사의 한 페이지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을까요? 예. 자,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미술은 모두 세상에 존재하고 볼 수 있는 대상을 그리는 거라고 했죠. 네. 하지만 너무 당연한 사실이 때론 족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추상미술이 혁명적인 이유는 그림의 가장 중요한 제1 원칙을 깨부셨기 때문입니다. 네, 보고 그릴 대상을 없애버린 거죠. 네, 뭐 포즈를 취하는 모델을 세우거나 저 멀리 경치 좋은 풍경을 찾아가서 보고 그렸던 대상들이 이제는 필요 없어진 겁니다. 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지 않아도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젖힌 것이죠. 네. 그릴 대상이 없어도 얼마든지 화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종이에다 자유롭게 그리는 거죠. 아니 뭐 어차피 보고 그리는 것도 아닌데 잘 그리고 못 그리고 뭐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막 기분 내킨 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뭘까?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는 말의 이미지는 많이 있을 겁니다. 뭐 고기에 대한 뭐 사랑, 뭐 예수님에 대한 사랑, 뭐 연인과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여러 모습과 순간들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추상미술에서 사랑은 굳이 이런 모습을 담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뭐 어차피 사랑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화가 마음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막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사랑이다 라고 작품명을 떡하니 붙이면 사랑을 표현한 추상미술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게다가 추상미술에는 이 인상주의 때 터득했던 감정의 표현까지 들어갑니다. 화가의 머릿속에 생각을 그리는 거니까 당연히 감정이 들어가겠죠. 막 기분이 화나고 더러울 때 막 갈기고 차분하고 평온할 때 이렇게 점잖은 이미지가 또 나오는 거죠. 네. 오히려 뭘 나타내는지는 몰라도 화가가 지금 어떤 정신 상태인지는 더 쉽게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걸 소위 화가의 내면을 표현한다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추상미술은 어떤 대상과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더 자유롭게 화가의 감정과 기분을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이전에 어떤 시대도 미술이 이 정도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리는 대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네. 자, 우리가 아무리 추상미술을 보고 애들 낙서다 나도 하겠다 욕을 해도 이 추상미술이 가져온
성명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추상미술의 힘을 빌어 그 추상미술 이후에 미술이 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다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자, 물론 뭐 인정할 건 하더라도 그래도 추상미술엔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조금 있습니다. 자유롭다는 건 좋은 거죠. 네, 왜 아이들이 자유롭게 크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다만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되레 말 안 듣는 버릇없는 아이가 될 위험도 있죠. 마찬가지로 화가 입장에서 뭐든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실제로 앞서 본 많은 추상미술의 작품들이 도대체 뭘 표현한 건지 미술이 잘 모르는 사람으로선 도통 알 길이 없습니다. 누가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추상미술은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심지어 그게 무슨 미술이냐? 그 정도는 나도 하겠다. 우리 집 애기는 벌써 하고 있다. 라는 놀림을 받기도 하면서 말이죠. 네, 뭐든 이해가 잘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자, 이때부터 순수 미술이 대중과 살짝 멀어지기 시작한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난해함을 이해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즐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면서 말이죠. 네. 미술의 인기가, 대중적인 인기가 제일 높았던 이 인상주의 시대와 비교하면 현대 추상 미술의 인기는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도 미술계는 이 추상 미술을 시작으로 지금껏 지켜온 성역을 하나 둘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애당초 그릴 대상을 없앤 것 자체가 그림의 제1원칙을 깬 거죠. 네. 모든 게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네, 지금껏 의심하지 않았던 미술의 오랜 관행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첫째, 미술이 꼭 뭔가를 그려야 돼? 그럼 화가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려도 돼? Yes! 자, 이 생각으로 추상 미술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미술이 꼭 붓과 종이로 해야 돼? 그렇지 않아. 네. 세상의 모든 재료들이 다 미술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Yes. 미술은 이제 붓과 종이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미술 재료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미술은 이제 평면적인 그림을 넘어서 입체적인 조형물로 확장이 되는데요. 이른바 설치 미술이라는 장르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그러면 근데 이건 안 될 거야. 미술이 꼭 화가가 직접 그리고 만들어야 돼? 아니, 그럼 공장에서 나온 제품도 미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작품을 굳이 화가가 직접 만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화가는 생각과 아이디어만 내고 작품은 공장에서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장에서 나온다는 건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건 그만큼 대중적이고 또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을 대중을 위한 예술이라고 해서 팝 아트라고 합니다. 네, 많이 들어본 유명 화가 앤디 워홀이 바로 이 팝 아트 화가죠. 네, 자, 그러니까 자, 이 추상 미술을 시작으로 해서 미술의 기존 관행이 많이 깨진다. 그렇죠? 그래서 붓과 종이로만 하던 미술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치 미술이라는 게 등장했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껏 화가가 직접 그리고 만들었던 그런 미술 작품들이 이제는 아니다. 공장에서 나와도 된다. 쉽고 많이 찍어서 대중들을 위한 작품을 만들어도 된다. 팝아트가 등장한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본 전통 미술과 비교하면 이런 시도들은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입니다. 네. 그 파격의 도미노가 시작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조각이 바로 이 추상 미술이었고요. 네. 자, 이렇게 현대로 접어든 미술은 기존 관행을 뒤엎는 규상천외한 작품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미술의 모든 공식을 깨부신 작품이자 미술 역사상 역대 최강의 충격을 던진 작품입니다. 네. 그 충격이 발표 당시는 물론이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 논쟁이 살아있는 문제의 그 작품, 바로 듀샹의 샘입니다. 샘. 네. 너무 유명해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작품은 다름 아닌 남자 소변기입니다. 예. 화장실에서 오줌 누는 그 소변기요. 화장실에 걸려있는 모양이 아니고 바닥에 이렇게 놓여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지만 분명 남자 소변기입니다. 네. 붓으로 그린 그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화가가 직접 만든 소변기도 아닙니다. 공장에서 나온 걸 가져다 그대로 미술관에 전시한 거죠. 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교양 있는 문화생활 해보겠다고 큰맘 먹고 미술관 갔는데 전시실 한 중간에 이런 남자 소변기가 덩그러니 있어봐요. 아니 뭐야 싶겠죠? 근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작품을 낸 겁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더럽다, 불결하다, 신성한 미술관에 이 뭐하는 짓이냐, 예술이 애들 장난이냐 등등 온갖 험한 말이 나왔겠죠. 네. 자, 그럼에도 이 추상 미술이 가져온 그 새 바람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다른 한편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 네. 아니, 그림도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고 이 소변기도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건데 왜 그림은 예술이고 소변기는 예술이 아니냐? 응? 지금 소변기라고 무시하는 거냐? 너희 미술관을 많이 가니 화장실을 많이 가니? 여러분, 모나리자도 화장실을 걸어놔봐. 그게 걸작처럼 보일까? 소변기도 미술관에 전시해봐. 누가 여기에다가 소변 누겠니? 그럼 이게 더 이상 그 냄새나는 소변기라고 할 수 있는가? 꼭 고상한 말로 치장하고 허세를 부려야 그게 예술이 되는 거냐? 여러분, 좀 듣다 보니까 뭔가 그럴싸해서 반박을 할 수가 없죠. 네. 게다가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전시 주최 측이 어쩌다가 이 작품을 그만 분실해버린 거예요. 네. 논란은 있지만 그래도 당시 최고의 화제 작품인데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네. 그래서 화가한테 작품을 분실했다고 얘기했죠. 네. 원래 같으면 화가가 분노하면서 쌩 난리를 쳐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 그린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그걸 잃어버려? 근데 듀샹은 이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 괜찮아요. 뭐 다른 거 갖다 사서 놓으면 되죠. 에잉?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술계에서 진품, 위작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는 이슈죠. 화가가 온 영혼을 끌어담아 만든 진짜 제품은 오직 세상에 단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에 수백억이 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듀샹은 쿨하게 그냥 뭐 다른 거 갖다 놓으면 돼 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나온 제품을 갖다 놓은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분실된 작품은 너무나도 쉽게 복원이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듀샹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거였을 겁니다. 예술은 더 이상 어떤 물체가 아니다. 참신한 생각과 아이디어 그리고 발상이 떠올랐다면 그것이 곧 예술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듀샹의 샘은 당시 미술의 기존 개념을 정면으로 도전한 그야말로 파격 그 자체의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이 방아쇠가 되어 미술계는 정말 뜨거운 논쟁을 펼칩니다. 도대체 미술이란, 예술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술이란 도대체 뭘까요? 네, 세 번에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사실 예전에 이 질문에 대답하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예술이 뭐냐고?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예술이지. 예술이 뭐냐고?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예술이지. 네, 천재 예술가들의 불후의 명작, 이것을 예술로 꼽으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과거만큼 예술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게 다 이놈의 소변기 탓이라는 거죠. 네, 당시 이 작품이 가져온 파장이 어마어마했기에 이 소변기는 20세기 1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 1위로 뽑히게 됩니다. 그 뒤에 피카소와 앤디 워홀이 있을 정도니 진짜 장난은 아닌 거죠. 네. 자, 이렇게 추상미술을 시작으로 과거의 미술이 무너져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현대 미술입니다. 허세를 좀 더 부려서 얘기하면 모더니즘이라고도 하죠. 영어로 모더는 현대라는 뜻이죠. 네. 현대 미술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려워도 대강 특징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추상 미술로 대표되는 현대 미술은 표현하는 대상이나 메시지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해하고 어렵다고 했죠. 네, 그러니 자연히 보는 사람마다 해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의 의도와 전혀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치사하게 어떤 해석이 맞니 틀렸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대미술은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애초부터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거죠. 자, 우리는 면과 스프만 줄게. 거기에 뭘 넣어서 넣든지 그건 너희 마음대로 해. 떡을 넣으면 떡라면, 만두 넣으면 만두라면, 치즈를 넣으면 치즈라면. 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작품을 보고 스스로 해석과 메시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건 다른 시대 미술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특징입니다. 작품의 해석 권한은 오로지 창작한 화가에게만 있었죠. 보는 이는 그저 주는 대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 모나리자는 눈 씻고 들여다봐도 이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 여인의 그림이죠. 여기서 나는 좀 다른 게 보여. 저 여인을 보면 인간을 탐욕에 빠뜨린 자본주의의 폐해가 느껴져. 이러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곧바로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근데 뒷상의 소변기는 소변기로 봐도 되고 소변기가 아니라고 봐도 된다는 거죠. 네. 시대마다 변화해온 미술 트렌드와 비교할 때 현대 미술의 특징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쉽게 생각해서 어떤 작품을 딱 보고 대본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대충 다 현대 미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미술 작품을 볼 때 난해하고 어려우면 괜히 잘 모르겠다. 뭐지 이게? 그러지 마시고요. 여유있게 팔짝 딱 끼고, 모던하게 잘 표현했네. 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럼 뭔가 좀 더 여유있게 보이겠죠. 네. 자, 우리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한 단어만 더 알고 갈까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어렵게 생긴 말이죠? 네. 사전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 모더니즘까지는 왔잖아요. 그죠? 네. 좀만 더 나아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이참에 알고 마무리해 봅시다. 앞서 모더니즘이 유행하면서 이제 미술엔 그 어떤 제약도 한계도 없어졌습니다. 네, 과거 캔버스와 화폭에 머물던 미술이 온갖 변종과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진화에 진화를 했죠. 네, 자, 그때 모든 사람이 다 혁명과 혁신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현대 미술이 새로운 진화를 거듭할 때도 네,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떤 정통 그대로의 미술로 돌아가려는 움직임도 생기겠죠. 네, 추상 미술이 새롭게 떠올랐지만 여전히
보고 그리는 걸 선호하는 화가도 있었겠죠. 네. 또 그 화가들 중에서는 옛날처럼 극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었을 테고요. 또 인상주의 스타일로 그리는 화가도 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현대 미술보단 쉽고 재미난 팝아트, 만화,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도 등장하게 되죠. 네. 자, 그러니까 과거 수만 년 미술 역사에서 있었던 모든 스타일의 미술들이 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천하제일 미술 대회이자 미술의 춘추전국 시대인 셈이죠. 자, 제가 왜 미술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했냐면요. 지금껏 미술사를 얘기하면서 무슨 양식이니 무슨 주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고 했죠. 네, 뭐 인본주의, 뭐 인상주의, 그리고 뭐 모더니즘 정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미술사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미술 양식들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를 휩쓴 미술 스타일이 다 있었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고딕 양식,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등등등. 네, 뭐 따로 일일이 설명하진 않았지만요. 얘네들이 다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짱 먹었던 당대 최고의 인기 있던 미술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미술사는 이렇게 온갖 유행들이 뜨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게 나오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죠. 자, 근데 현대로 오면서 오로지 한 가지 스타일이 한 시대를 통일해버리는 일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왜냐? 현대 미술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하고 각양각색이니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엔 꽃미남이 뜨면 나중에 이렇게 막 짐승남이 또 뜨고 또 차도남이 인기 있다 뜨면 또 그리고 훈남한테 관심이 옮겨가죠. 근데 이제는 뭐 별의별 스타일이 다 있으니까 유행하는 남자 말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만날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모더니즘이 좀 더 발전해서 새로운 구분이 필요하긴 한데 딱히 천하통일한 미술 양식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떤 스타일이 미술사에 등장할지 지금으로선 알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민 끝에 에라 모르겠다. 그냥 모더니즘 다음 시대라고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포스트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네, 포스트. 기존의 현대 미술을 바로 모더니즘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 다음 시대에 대해서 아직 모르겠으니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네. 포스트는 뭐뭐뭐 다음에 뭐뭐뭐 후에 뭐뭐를 넘어서 라는 뜻이죠. 네, 요새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며 생활 방식이며 모든 것이 달라지는 시대가 새롭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더니즘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발전한 그 다음 시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이해가 어렴풋이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린 이 어려운 말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발 디디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미술사적 구분으로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 그 어떤 한계도 그 어떤 제한도 없는 시대. 여러분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사랑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반복한 말이지만 이처럼 미술에 대한 개념이 시대마다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네, 나무에 달린 바나나 따먹던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한 다음부터 인간은 언제나 미술을 해왔고요. 네, 동굴벽에 그림 그리던 원시인들이 이제 벽에 바나나를 붙여서 1억 4천에 사고 파는 현대인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미술의 개념으로 보면 이 바나나도 미술작품으로 되지 말란 법이 없죠. 네, 물론 뭐 저는 이 바나나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치만 이걸 1억 4천에 주고 산 사람은 뭔가에 꽂혀서 뭔가 메시지를 느꼈을 수도 있죠. 네, 이제 예술은 보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자유를 가질 만큼 아주 폭넓게 변화를 해 왔으니까 말이죠.
우린 이런 맥락으로 이 작품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가 바나나를 보면서 뭘 느꼈든, 뭐 1억 4천을 주고 사든, 그래, 존중해. 그건 너의 예술 스타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잘 그린 그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림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은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림에 대한 인식과 달리 미술사는 그렇게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소위 요즘 말로 똥손에서 금손되는 과정이 미술 역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 유튜브에 넘쳐나는 금손들의 실력은 엄밀히 말해서 이미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인간이 도달했던 경지입니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지금 유튜브에 쓰면 100만 구독을 그냥 찍었다는 거죠. 예. 뭐 그렇다고 지금 제가 그 금손들이 다 별게 아니라는 게 절대 아니라요. 그보다 미술 역사는 단순히 그림 그리는 실력의 일치월장 스토리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그림은 시대마다 변화해온 생각과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를 하였다. 이것이 바로 미술사의 핵심이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바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 우린 오늘 수만 년의 미술사 여행을 다녀온 것이지요. 어떠셨습니까? 미술사 여행 즐겁고 유익하셨나요? 자, 인류의 수만 년 미술 역사를 짚기에 너무 짧고 또 저 같은 꼬맹이 유튜브 영상 치고는 또 너무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최대한 쉽게 전달하면서 시간을 오래 걸리지 않게 하고 싶었는데요. 애초부터 제 능력은 그 밖이었나 봅니다. 저는 뭐 사실 전문 미술인도 아니고요. 이 방면에 조예가 깊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교양으로 공부한 수준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보다 더 깊이 있게 아는 분들이 보시기엔 정말 내용이 허접하기 그지없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누가 보기엔 제가 중요한 부분을 다 빼먹었다 싶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건 너무 과장했다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릴 게 없는 걸 뭐 이런 일이 어딨어.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내용을 쉽게 전달하려고 각색한 내용이지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 이처럼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좋은 지적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함께 소통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뭐 물론 제가 봐도 이걸로 미술사를 모두 이해했다 할 수는 없겠죠. 네. 다만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뻗어나간 큰 뿌리와 줄기만 잡도록 하고요. 네. 거기에 달린 울창한 잎들과 아름드리 열린 열매들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면 더 재미있는 미술사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재미에 빠져 언제 한번 미술관도 가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생각보다 되게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